이 이야기는 매일 밤 그의 호텔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수건을 개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몰랐고 그녀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호텔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집까지 미행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돈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억만장자의 호텔에서 물건을 훔쳐야만 했던 여성 이서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억만장자가 창문 너머로 목격한 것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전체 이야기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 질문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아침 7시 15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호텔 태성 임페리얼의 청소팀 총괄 매니저인 강미란 팀장이 대표의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대표님, 22층 VIP 병동을 담당하는 직원 문제로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도진 대표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태성호텔그룹의 오너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차학성 회장이 맨손으로 일궈낸 5개의 최고급 호텔 체인을 물려받은 도지는 경쟁자들이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할 만큼 차갑고 전략적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경영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굳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부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침묵 자체가 이미 충분한 위압감을 주었으니까요. 말씀하세요. 도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직원입니다. 대표님, 그녀가 퇴근할 때마다 반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니바에 비치된 프리미엄 제품들, 비품실의 물건들, 여분의 수건 같은 것들입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재고 수치가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부족분은 항상 그녀의 근무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죠? 짧고도 솔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서연은 제가 그 층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 중 가장 성실하고 뛰어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섣불리 말을 꺼내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제가 틀린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도진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뛰어난 직원이라는 수식어는 절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흔히 붙는 묘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강 팀장 역시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을 감시 대상에 올리세요. 당장 추궁하지는 말고 내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도진은 전화를 끊고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서류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 후 5일 동안은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 팀장은 이틀에 한 번씩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폭발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진실이 을에 그러하듯 조용하고 끈질기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불룩한 가방을 들고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비품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엄수하고 언제나 유능하며 훌륭한 직원들이 을에 그렇듯 투명 인간처럼 묵묵히 일하던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도지는 비서진들이 알았다면 결사코 말렸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녀의 뒤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안팀과 매뉴얼,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무언가가 그녀가 호텔을 나서서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저녁 8시 16분, 이서연이 직원 전용 출입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지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멀찍이 주차된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유니폼을 입은 채 캔버스 천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특유의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근무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걷는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장 도착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소리 없이 절박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했고 도지는 자신의 고급 세단을 몰아 그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그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직접 겪어본 적은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강남의 빌딩 숲이 실용적인 상가들로 바뀌었고 이내 그 상가들은 소박하고 허름한 동네로 모습을 바꾸더니 급기야 동네라는 온화한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가파른 비탈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당장 내일을 버티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얼기설기 지어 올린 듯한 산동네의 낡은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표지판조차 없는 정류장에서 내려줬고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도지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평생 그의 고급 구두가 닿아본 적 없는 거친 바닥을 걸으며 그는 두려움과는 다르지만 그것과 묘하게 닮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보다 세상이 훨씬 더 거대하고 혹독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낯선 장소가 주는 육체적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길이 끝나는 곳인지 공터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블록 벽돌과 나무 기둥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덮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낡은 현관문에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새 것으로 보이는 도어락이 덩그러니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아주 오랜만에 새로 장만한 유일한 물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하나. 서연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도지는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그 창문 바로 옆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집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호텔에서 내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진짜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는 안식처에 도착한 사람의 목소리. 몇 초 후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의 누적된 피로와 쇠약함 때문에 가늘게 떨리는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밥은 좀 챙겨 먹었고 호텔에서 먹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쟁이. 늙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얇은 벽을 뚫고 나올 만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맨날 똑같이 말하면서 집에 오면 배고파 하잖아. 서연아, 널 낳은 날부터 내가 널 쭉 지켜봐 왔는데 어미 눈을 속이려고. 도지는 창틀과 창문을 덮고 있는 비닐 사이에 작은 틈새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뇌가 처리하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쪽 벽에 붙어있는 작은 요. 위에는 백발의 노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따르기에 최소한으로만 움직이는 법을 터득한 사람처럼 그녀의 두 손은 이불 위에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육체가 쇠약해져도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는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잠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간호사가 된 사람처럼 규칙적이고 능숙하게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베개를 고쳐주고 이마를 짚어준 뒤 그녀는 품에 안고 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돈도 아니었고 내다 팔 수 있는 귀중품도 아니었습니다. VIP 스위트룸, 미니바에서 가져온 작은 보습 로션 한 병, 프리미엄 손 세정제, 작은 수건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22층 비품실에서 가져온 소독약 한 병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연은 작은 협탁 위에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화장솜에 소독약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팔, 정맥 주사 바늘 자국이 제대로 아물지 않아 골마버린 상처 부위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고통이 아닌 깊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손길은 언제나 정확해. 시원하네. 그 순간 창밖의 도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팔기 위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살리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훔친 것이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16살이라는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의 소년이 작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검고 깊은 눈동자를 쏙 빼닮은 키가 크고 마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된장국 다 끓였어. 고마워. 지훈아, 학교 숙제는 다 했고? 거의 다. 거의는 아직 안 한 거랑 같은 거 아시죠? 그래도 거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서연의 칭찬에 소녀는 딱 1초 동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셔? 항상 똑같지 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어떤 10대 소년도 짊어지지 말아야 할. 그러나 지우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미 그 의미를 전부 깨닫고 끝까지 버텨내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순자는 아직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엄마 좀 잘 챙겨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애는 지 몸은 하나도 돌보질 않아.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서연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의 도지는 창문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온 엄청난 일격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운전대 앞에 앉은 그는 핸들에 팔을 기댄 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과 도시의 소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차 안에서 32살의 냉철한 사업가는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정직한 직원, 회사의 뒤통수를 치는 교활한 여자. 그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통해 숫자를 읽을 줄 아는 기업가의 차가운 논리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그 이미지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명 호텔에서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완전히 끔찍할 정도로 틀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자신에게 필요한 침묵을 암흑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불 위에 놓여있던 순자의 앙상하고 미동도 없던 두 손, 된장국을 들고 나오던 지훈이의 16살답지 않은 짙은 표정, 어떤 매뉴얼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섬세한 손길로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서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늙은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애는 지 몸은 하나도 돌보질 않아. 서연은 도대체 언제부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일까? 직장에서 아무도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묻지 않는 동안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2년. 서연은 그의 호텔에서 2년 가까이 일해왔고 도지는 그녀의 어머니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직원들의 첫 교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22층 복도에서 서연이 끌고 다니는 청소 카트 바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조용하며 정확했습니다. 호텔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의 1분 1초는 다른 곳에서 절박하게 쓰여야 했기에 단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엄격한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씨, 도진이 불렀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고요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사람, 특유의 체념, 어린 평온함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도지는 정확히 1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없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내 사무실로 좀 와줬으면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군요.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청소 카트를 쥐고 있던 그녀의 두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도지는 그녀를 진짜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가 본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느다란 실한 가닥에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살아온 여자의 소리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지혜로 그 가느다란 실은 예고 없이 끊어지며 실이 끊어졌을 때 그 아래에는 자신을 받아줄 안전망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공포였습니다. 서연은 대표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논리로 그녀를 대할지 준비했던 도진은 막상 그녀를 마주하자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스스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이 호텔에서 가져간 가방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3초 동안 도진은 서연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황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 그것은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 오랜 시간 예상해온 사람이 마침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놀란 척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조용히 항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쓰미신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인 물처럼 평탄하고 선명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도지는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한번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성함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시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는 걷지도 당신 몸을 건사하지도 못하셨습니다. 퇴행성 질환, 루게릭병을 앓고 계십니다. 처음엔 다리에서 시작되더니 이젠 팔과 상체로 퍼졌습니다. 의사들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완치법은 없고 그저 통증을 조절하는 것뿐인데 그 조절이라는 것에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듭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월세, 식비, 어머니 약값, 그리고 지훈이 학교 비용까지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는 단 10원짜리 하나 산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 팔의 상처가 곪고 고열이 날 때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당장
제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한 짓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열에 들떠 신음하시고 집에 상처를 소독할 약 한 방울조차 없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를 해고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만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그 이상의 것들을 머릿속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지도 않고 눈물을 짜내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지도 않은 채 뼈아픈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단단한 존엄성. 어머니께서 편찮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조차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CEO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분명 그녀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발끝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연세가 드셔서 피곤한 건 줄 알았고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죠. 의사들이 그 병의 진짜 이름을 알려줬을 때 어머니는 이미 거동의 상당 부분을 잃으신 후였습니다.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요 위에서만 보내십니다. 당신이 출근해 있는 동안엔 누가 어머니를 돌보죠? 제 아들 지훈이요. 16살이지만 할머니한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 전화번호와 가끔 들여다봐 주시는 이웃, 아주머니 연락처도 남겨두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아들이 다 합니다. 엄마가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16살짜리 소년이 홀로 병든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등을 돌린 채 섰습니다.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표정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얼굴은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차가운 경영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존재했지만 스스로 보지 않기로 선택했던 세상의 맹점을 방금 두 눈으로 마주한 한 남자의 참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서연 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 전에는 다른 호텔들에서 청소 일을 했고요. 그 전엔 어머니가 아직 거동하실 수 있었을 땐 어머니도 일을 하셨습니다. 부잣집 가정부로 입주해서 일하셨죠.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가정부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명확히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잘 아는 길이지만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일하셨습니까? 여러 곳을 다니시긴 했지만 어머니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바친 곳은 딱 한 동네였습니다. 서울 평창동이요. 평창동. 도진은 그 지역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였으니까요.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그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기 전 잠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소리 하나만으로 도진은 뇌가 단어를 인식하기도 전에 육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연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듯한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집에서만 일하셨습니다. 거의 20년이 넘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병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집에서만 일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신임받는 직원이셨죠. 그 저택의 구석구석, 먼지 한 톨까지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집의 아이들을 당신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우며 크는 걸 다 지켜보셨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차학성 회장님의 자택이었습니다. 대표님,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차학성 회장님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하셨습니다. 대표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침묵과도 달랐습니다. 도진은 창가에 선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가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듯한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하느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한 번도 얼굴과 이름을 연결 지어본 적 없는 여자, 자신이 자란 집에서 그 이름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불리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그녀는 그 집에서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도진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 20년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엔 그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대표님은 아주 어린 꼬마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자신이 자란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분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에는 어떤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사실에 대한 관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찰은 얇고 예리한 바늘이 되어 도진의 가슴 정중앙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을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서연은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도진을 응시했습니다. 그건 서연이 입을 뗐습니다. 대표님께서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속에서 도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진실을 알고 있기에 언제, 어떻게 그 진실을 꺼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만의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내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알고 있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이서연 씨. 마침내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해고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진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그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뒤에는 언제나 가혹한 조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것을 인생의 쓴맛을 통해 배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당신의 급여 체계가 조정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태성그룹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의 모든 치료비와 병원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님, 저는 이곳에 무언가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서연은 아주 오랫동안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표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미소보다 훨씬 더 작고 억누르기 힘든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 왔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계속해서 홀로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낯설고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찰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차를 몰아 40분을 달려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인이 된 이후 평생을 살아온 집이자 도진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그 대저택이었습니다. 차학성 회장은 68배 나이에도 꼿꼿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법을 배우기 전 오랜 세월 거친 두 손으로 직접 밑바닥부터 일궈낸 사내 특유의 강인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50대부터 하얗게 센 백발. 그는 뒤뜰 정원에서 커피 한 잔과 꼼꼼하게 접힌 경제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박순자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차 회장은 몸을 움찔하지도 않았고 극적인 표정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폭로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른 연두 빠라도 보동 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알아챈 이름을 들었을 때 다음 1초 동안 자신이 감정을 얼마나 노출할지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계산하는 사람 특유의 경직됨이었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냐? 차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미세하게 리듬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 남자를 읽는 법을 훈련해 온 도진이 눈치채기엔 충분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지금 제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박순자 여사님이 바로 이 집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가장 까다롭고 무자비한 협상을 벌일 때마다 짓던 그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차 회장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 속에는 도진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질감. 그것은 놀랍게도 그리움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시고 최악입니다. 도진이 가차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딸이 혼자서 간병하고 있는데 몸을 아예 가누지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까지 그 집에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이나 보험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제 호텔에서 몇 달 동안 소독약과 싸구려, 비품들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골마 터지는 어머니의 욕창을 치료할 약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 차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원의 나무들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진은 32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날아온 일격을 고스란히 들이마시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실된 고통 같은 것이 노인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던 선택이 스스로 허용했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이 집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귀찮은 질문을 던지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만 하고 그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당시 그룹이 큰 위기를 겪고 있었다. IMF 직후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지. 너는 이미 호텔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집안 내부의 지출까지 철저하게 통제해야 했다. 뼈를 깎는 비용 절감이 필요했어. 순자 아주머니는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지. 세월이 흐르며 그분의 인건비도 계속 올랐고 2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의 몫을 재무제표에 올려두기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지출이었다. 아버지는 단지 돈 때문에 그분을 내쫓은 거군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치장 없이 건조하게 내뱉어졌을 때 가장 날카롭게 베어드는 외과 수수용 메스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차 회장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서 우리를 위해 20년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분을 회계장부에 단순한 숫자 한 줄 취급하며 지워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차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특유의 단호함이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시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겠지. 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순자 아주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아주머니가 내게 직접 말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병력까지 털어놓을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였지.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마당에 숫자가 맞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든 그 지출을 막아야 했으니까. 정원에는 숨막힐 듯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양조차 없이 너무나 평탄해서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파괴적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도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두 글자. 그 두 글자 안에는 차악성이라는 사내가 수년 동안 침묵 속에 짊어지고 있던 고해성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끔찍한 과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억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남겨진 죄책감을 보상하는 길이라. 믿어온 그만의 방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차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넌 고작 8살이었다. 내 어미가 널 버리고 떠난 직후였지. 그 후 몇 년 동안 내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홀로 널 키우려 발버둥치는 동안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기둥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순자 아주머니였다. 네가 텅 빈 집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널 맞아준 건 그분이었어. 내가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들어올 때 따뜻한 밥을 내어준 것도,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도 다 그분이었다. 그 시절에 내가 감히 주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으로 그분은 진짜 어미처럼 널 속속들이 알고 품어주었지. 도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밀려오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도진 자신의 머릿속 훨씬 더 오래된 기억의 저장소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점점 희끗희끗해지던 검은 머리의 아주머니. 부엌에 가면 언제나 찌개가 끓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주던 사람. 어미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려 그의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 내내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변함없는 존재. 저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도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아침까지 그분의 진짜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가 미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마치 평생을 짓누르던 바위의 무게가 갑자기 덜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차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머니를 내보낼 때 그분은 19년을 일했으니 당연히 합당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19년이라는 세월에 턱없이 모자란 푼돈을 위로금 명목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미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떨며 기댈 곳 하나 없는 홀몸이었기에 당장 입에 풀칠할 돈이라도 필요해서 그 부당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지.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액이 얼마였습니까? 차 회장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총수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불치병에 걸린 여성에게 필요했던 가치로 따진다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서연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다녀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남은 두 모녀의 삶을 송두리째 박살낸 끔찍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도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밀린 이자까지 전부 쳐서 완벽하게 돌려놓겠습니다.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그분에게 진 빚, 수년 전에 이미 갚았어야 할
피눈물 나는 빈말입니다. 차 회장은 오랫동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다.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두 글자에는 그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회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진은 달동네 비탈길을 올라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호텔에 출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10중 8구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빈민가 소년 특유의 경계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개의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작은 요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을 본 순간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알아봄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정확히 오늘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입니다. 어서 와요, 차도진 대표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저 비즈니스적인 호칭이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지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따뜻한 억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도 오지 않았던 강렬한 충격과 깨달음이 도진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개념으로서 그녀를 기억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오래전에 서류함 구석에 처박아 둔 기억을 육체가 먼저 반응하여 물리적이고 깊숙하게 그녀를 완벽히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우리 도진 꼬마 도련님. 문가에 그렇게 뻘쭘하게 서 있지 말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우리 도진이 수년 동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호칭은 굳게 잠겨있던 도진의 마음속 빗장을 한순간에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는 낡은 장판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순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년의 세월, 텅 비느리으리한 저택에 학교에서 돌아오던 외로운 소년. 바쁜 아버지를 방해하기 싫어서 10살짜리 꼬마 도진이 뜯어진 책가방을 굵은 명주실로 삐뚤빼뚤 꿰매던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년의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새 책가방. 그것은 어떤 아이도 엄마 없는 티를 내며 그런 슬픈 짐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순자가 자신의 일주일치 주급을 털어 사다 놓은 선물이었습니다. 왜 아주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진이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니게 감사, 인사나 받자고 한 일이 아니니까. 순자가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그땐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순자는 책장, 낡은 책장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합의서, 바로 그 퇴직금 합의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도진은 빛바랜 종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폭발하는 것이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결연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잡아야 할 오류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마침내 완벽하게 깨달은 자의 서늘한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서연의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훈아, 나 왔어. 그녀는 방 안에 앉아있는 도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움, 경악, 머릿속에서 도무지 공식이 세워지지 않는 찰나의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감정 밑바닥에는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텐디의 텐데 T가 지금 이 누추한 방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지독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딸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앉아라, 서연아. 대표님과 내가 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단다. 이제는 내가 널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비밀을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서연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도진에게는 가장 경이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도 무릎 위에서 잘게 떨리는 두 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진실이 눈앞에서 완전히 뒤집히고
재조립되는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철저하게 미동도 없이 앉아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녀의 그 지독한 인내심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오직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널 낳은 날부터 내가 널 쭉 지켜봐 왔으니까. 순자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부자들이 병든 나를 제대로 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아냈다는 걸 네가 알게 된다면 내 성정 닮아 꼿꼿한 넌 그 분노를 매일매일 내 심장에 품고 살아갔을 거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 세상 어떤 짐보다도 무겁게 내 삶을 짓눌렀겠지. 나는 그 독한 분노를 내 딸이 평생 짊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무덤까지 내 가슴 속에 묻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이제껏 그녀가 호텔에서 보여주었던 억누르고 삼키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을 때, 홀로 감내해온 수개월과 수년의 세월이 마침내 무장해제될 때 터져나오는 뜨겁고 붉은 오열이었습니다. 몇 주 후, 태성 임페리얼 호텔 22층 비상계단. 도진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게 식은 레시피, 캔커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정이나 적선이 아닌 진짜 정식 근로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 호텔그룹 전체 직원의 복지와 근로 환경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직원 웰리스 코디네이터, 총괄, 책임자 자리였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으니까요. 대표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감히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어떤 분이 내 이름조차 몰랐던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가족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19년 동안 기둥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눈을 떴을 때 깨달은 건 진짜 문제는 단 한 번도 그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그 거대한 사각지대의 크기였죠. 서연은 자신의 캔커피를 들어 올려 그를 향해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건배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도진 역시 자신의 캔을 그녀의 것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고요한 비상계단에 앉아 차갑게 식은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시작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거친 폭풍우를 뚫고 지나온 두 사람이 마침내 비로소 같은 편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함도 거창한 위협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제부터라도 무언가를 다르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작은 용기 말입니다.